네, 이 부서에 대한 양경입니다. 오늘 그 세미나 내용은 가장 어려운 주제인데 또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믿고 안 오신 것 같아요.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실 경웅수 박사님과 최홍문 박사님이 토론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날카로운 질문 인사 말씀. 네. 네. 경 박사님 먼저 말씀해. 네. 오늘 그 안양시 그 소극적인 부채제로와 정책에 대한 그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서평연구원의 그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재정 분야에 좀 오랜 동안 연구 역량을 집중해서 본업보다도 이쪽 재정 감정평가 이론 실무보다도 이런 쪽에 그동안 책도 저술하고 논문들도 발표하고 이런 줄만 아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정말 날카로운 비판과 또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안 제시까지 이렇게 연구 업적을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밤새워 또 좀 짧은 기간이지만 또 연구를 좀 했습니다. 정말 그 안양시를 위해서 정말 이 시대에 또 인구 문제, 특히 노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를 정말 골똘히 고민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시민들의 그 복지, 소득 증대 이런 면까지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정치인이 과연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 제가 안양시의 미래상에 대한 굉장한 희망을 품게 되고 정말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가슴에 뿌듯함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토론회를 축하드리고 저도 이 일원으로 이게 참여해서 자소량으로 대안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수 없는 영광이고 보람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박사님. 사실 우리 경홍수 박사님 준비를 날서서 오신 것 같고요. 저는 재정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제가 행정학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분야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한번 패널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우리 이정국 박사님이 그 재정 건전성 분석을 치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전문가 아니면 못할 텐데 제가 이제 아직 분석을 못 해봤고요.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조금 제도로 할지 안양시 재정을 어떻게 말이 제거한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맹점이 있을 것 같고 문제점 개선 방안 그다음에 설명을 듣고 중간중간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정국 박사님의 발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부채 제로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인데요.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이필웅 지금 시장님께서 부채 제로화 정책을 부채가 제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그에 대한 어떤 그 지적 형식의 이제 보도들이 있어가지고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 첫째는 부채 제로화 정책이 바람직한가 이걸 해보고요. 그럼 이제 부채가 또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꼭 없다고 좋은 건 아닌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보니까 구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이제 경찰서 옮겼잖아요. 그 명항역에 경찰서 부지를 팔아가지고 부채를 갚았다고. 그래서 안양시 소유의 땅을 팔아서 부채를 갚은 게 과연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주제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세미나를 갖게 됐고요. 이제 이게 이제 구성을 보면 결국은 이제 부채 제로화 정책이라는 게 재정의 문제더라고요. 재정. 안양시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양시 재정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또 어떻게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보고 그러고 나서 건전성 분석을 좀 해보고 과연 땅 팔아서 빚을 갚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걸 이제 고민해 보도록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쪽을 보시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재정학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학을 10년 이상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재정학 교과서 중에 마지막 제가 이제 정리한 이제 아직 책을 편찬을 안 했지만 제 7편에 이제 지방재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재정에 나와 있는 부분의 일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췌하게 됐습니다. PPT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재정에 대한 기초 이론을 먼저 보고 그다음 안양시 재정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국가재정 들어가면 국가재정은 단일재정이거든요.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단일재정인데 지방재정은 광역단체, 그 다음에 기초단체 각각 244개의 자치단체별로 개별재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지방재정에서 돈이 들어오는 부분, 쓰는 부분보다도 돈이 들어오는 부분을 어떻게 지방 재정을 확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보면 3쪽에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이외의 수입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세금과 세금 이외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교부금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이런 세 가지 형태로 해서 안양시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금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4쪽을 보시면 지방정부의 역할 이런 건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지방분권제도의 장점으로는 이제 중앙집권제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그 행정의 차이를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의 장점은 주민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민 서로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지방공공사업과 관련한 조세 부담도 주민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 또 지방정부가 합리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도 지방재정의 특징으로서 몇 가지 있는데 공공경제로서의 특징, 그 다음에 지방재정과 구분되는 특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료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기능은 우리가 국가재정을 검토할 때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합니다. 자원배분 측면,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측면, 그 다음에 경제 안정성장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능을 검토를 하는데 지방재정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문제를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공평한 소득 분배의 기능을 지방재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나갈 건지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 문제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건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크게 보면 효율적 자원배분의 기능은 지방재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나 경제 안정화 기능은 지방재정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없고 중앙재정을 달성하는 것을 첫째 주목적으로 하고 지방재정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6쪽으로 쭉 가시면 지방공공재 공급 수준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쭉 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으로 보시면 이제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수입이 어디서 나오냐.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첫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11개 세목이 있는데 도세하고 시군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안양시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시군세. 안양시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세목들을 걷어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 세외 외 수입으로 이건 쪼개가 안 되는데 뭐 주민등록 발급하는 수수료라든지 동사무소 뭐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이런 거 세금 이외에 걷어들인 수입, 수수료 쪽인 경우에 그런 것들이 세외 수입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조금을 통해서 받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받는데 편쪽에 보시면 보조금의 이제 보조금이 뭔지에 대해서 또 보조금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보조금도 조세와 보조금은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이동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정부에서 얘기하는 보조금은 정부 간에 이동하는 거죠. 중앙정부와 하급기관의 하급지방정부 간에 정부 간에 자원이 이동되는 것을 보조금이라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쭉 지역 간 외부성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재정 능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쪽에 보시면 필요성의 세 번째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다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돈은 중앙정부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 형태의 보조금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쪽 밑에 보시면 지방재정 보조금의 목적이 효율성을 달성하고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쓰이는데 어떤 부분에 효율성을 달성하고 어떤 부분에 공평성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것이 9쪽과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쪽 하단부에 보시면요, 지방재정 보조금의 유형에서 지방재정 조정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표를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보조금이 자, 무조건부 보조금, 이게 현금 보조를 학문적으로 현금 보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조건부 보조금 이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무조건부 보조금은 무조건부 정액보조금, 정밀보조금에서 현금 보조이죠. 그래서 소득 효과만 나타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보면. 근데 조건부 보조금은 조건부 정액보조금을 우리가 현물보조라고 하고 조건부 정밀보조금 이게 가격보조라고 그러거든요. 가격보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이제 무조건부 보조금, 그 다음에 조건부 보조금, 조건부 정액보조금, 정밀보조금 이 부분은 이제 시의원이나 도의원 되신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나중에 실무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잘 정리돼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3쪽을 보시면 자, 지방재정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서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그 다음에 소득의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쭉 정리했고요. 또 끈끈이 효과라고 있는데요. 끈끈이 효과는 뭐냐면 거미줄에 파리가 딱 붙으면 못 떨어져 나가잖아요. 중앙에서 돈을 밑에다 내려보내는데 지방정부 안양시에서 내려보내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민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복지로. 근데 안양시에서 붙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안 간다. 이런 효과가 끈끈이 효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말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14쪽에 자, 14쪽에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저희론에서 14쪽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위해서 있는데요. 제가 아마 이 자료를 제가 재정학 책을 2015년도에 정리됐기 때문에 14년도 자료까지 지금 안 나왔습니다. 14년도 자료까지 안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위에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에 지방 이전 재원이 114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77.7%,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31.3%가 지방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는 이런 뜻이고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된 돈이 114조라는 뜻이죠. 그 중에 교부금 형태로 77%, 국고보조금 형태로 31%가 이전된다. 이 비율은 거의 지금 2017년 작년에 이제 있는데 작년 결산서도 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밑에 또 14쪽 밑에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걷어들일 때
중앙정부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국세고 지방정부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지방세인데 비율이 한 8대2 정도 됩니다. 2014년도 보면은 77.8%에 22.2%잖아요. 그렇게 약 8대2잖아요. 80%가 중앙정부에서 걷어들이고 20%가 지방정부에서 걷어들입니다. 근데 쓰는 거는 60%를 지방정부에서 쓰고 중앙정부에서 40%밖에 안 씁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면.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이 8대2 비율을 점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점차적으로 8대1을 7대3으로 개선하고 6대4 정도까지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5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다 나왔지만 지방세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무슨 재정 자립도. 재정 자립도로 보면 2015년 기준인데요.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가 2015년으로 보면 49.5%잖아요. 이게 이제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전국이 49.5%인데 특별시나 광역시는 62.2%가 크잖아요.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크다는 거예요. 부산시, 대구시, 대구까지 이렇게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시 이런 데는 62%니까 비교적 자립도가 좀 높다 이런 의미고, 도는 따로 되어 있네요. 경기도 이런 거 도는 밑에 따로 되어 있네요. 도는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렇게. 도의 평균은 30.2% 굉장히 높네요. 도의 평균은. 특별시, 광역시의 평균은 62.2%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시군, 안양시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시의 평균은 재정 자립도가 39%다. 그러나 전국 평균은 49%다. 그런데 보통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전국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시의 평균은 39%니까 안양시가 한 50 몇 프로 되니까 시 평균보다는 훨씬 높고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높고 이런 뒤에 나옵니다. 또 16쪽에 보면 지방 재정의 문제점이 개선 방향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안양시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안양시의 재정 건전성 분석. 이제 안양시의 재정 건전성 분석은 이걸 이제 제가 직접 분석한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매 연도에 그 안양시가 결산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기업을 갖다 기업도 공인회계사에 회계감사를 받아가지고 또 세무사나 감사를 받아가지고 결산을 종료를 해서 법인세를 내잖아요. 안양시도 마찬가지지만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서 결산을 종료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보니까 2016년도까지는 지금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까지는 지금 안 나왔더라고요. 아직 2017년도는 안 나와서 여기는 이제 2016년도 거에 일부가 이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재정공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미래치기 때문에 2018년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17쪽에 보면 자, 세입세출연합에서 2018년도 이제 이거는 미래치잖아요. 지금 올해 거니까. 여기 보면 이제 세 예산 항목이 11조 1000억이라는 뜻이고요. 세출도 1조 1000억이다 이런 뜻입니다. 18쪽으로 넘어가시면 장기 차입금 변동률을 이제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부채 제로화 정책이기 때문에 부채가 차입금이나 지방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양시의 재무제표에 어떤 항목으로 표기되어 있을까? 안양시 부채가 거기에 이제 장기 차입금이 들어있다는 거죠. 장기 차입금으로. 그래서 장기 차입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2017년도 거는 제가 못 보였습니다. 왜냐면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016년도 거를 보면은요. 위에 18쪽 위에를 보면 지금 장기 차입금이 얼마냐면 중앙정부 차입금 10억,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이거는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겁니다. 500억. 그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보면은 550억, 55.063이잖아요. 2016년도 말로는 550억의 장기 차입금이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550억을 그 밑에 보면 앞으로 향후 5년간 이렇게 상황해야겠다. 안양시가 이제 이런 얘기했다는 거죠. 2017년도 거는 또 다르겠죠. 근데 참고로 이제 16년도, 17년도 안 나와서 16년도 거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 그 세부 내역 550억에 대한 세부 내역을 쭉 보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55506.3이잖아요. 자, 중앙정부 차입금 10억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2% 이자를 빌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거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지역개발기금 나오잖아요. 비산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돈을 어디서 빌렸냐? 차입자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했다 이런 얘기고요. 차입해서 3.5% 이자를 주고 차입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총 한 것들이 가감해서 기타 특별회계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가감해서 550억 정도의 내역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한쪽을 넘기면 19쪽을 넘기면요, 이제 2015년 겁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2015건, 2015년 의미가 없잖아요. 그대로 넘어가고 20쪽에 보시면 2017년 말 현재, 작년 연말 현재랑 부채가 얼마인가 이걸 파악해서 현재 시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2017년도 결산서는 안 나왔지만 얼마가 지금 부채가 있냐면 장기차 이렇게 165억이 있는 겁니다. 저 위에 표 보면 저 1657호잖아요. 이게 100만 단위니까 165억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165억의 안양시 부채가 있다.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있을 때는 천억 몇백억까지 있었는데 거의 갚고 165억의 부채가 지금 현재 남아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통합 부채 현황 해가지고 쭉 그 통합 자산, 통합 부채 별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부채 상세 내역에서 아까 그 550억에 대한 그 상세 내역들이 내역이 이자 금융 부채 만기 조절에서 상환 스케줄이 쭉 나와 있고 21쪽에 밑에 보시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지나간 자료거든요. 2017년 결산서가 없기 때문에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됩니다. 22쪽에 보시면 2016년도 그 재무제표를 결산을 하면서 공인회계사들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어놓은 걸 한번 제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도 안양시 총 자산은 8조 4천억 정도. 지금도 비슷하죠. 2017년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안양시의 총 자산이 8조 4천억 정도 되고 부채는 964억이다. 2016년도에 총 부채가. 이거는 이제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겠죠. 아까 550억이었잖아요. 그리고 964억은 단기 차입금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0.5% 개선돼 1.14%다. 굉장히 양호한 거죠. 이 정도 부채 비율은 양호하다. 근데 왜 이제 이걸 뭐냐면 964억 부채 정도도 양호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왜 땅 팔아서 이것을 감가해 이런 얘기죠. 희소성이는 이렇게 좀 시행정이 잘못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걸 적어놓은 겁니다. 회계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보이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런 얘기죠. 이따 이제 우리 경 박사님이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아마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안양시 재무분석 결과 보면 재정 운영 및 재정 상태에 관한 지표들은 전년 대비 대부분 양호해서 별도 개선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회계감사가 돼 있었고요. 다만 총 부채 중 유동부채 35.8%, 장기차입금 부채 42.5%, 기타 유동부채 21.7%로 장기차입 부채가 가장 많으나 2017년에 장기차입 부채 244억을 조기에 상환했다. 향후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 지향하고 가용 제한 범위 내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계사들이 이제 결산했습니다. 여기 2017년도 상환할 계획이다. 이렇게죠. 이게 17년 결산서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2018년도 안양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미래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세입 예산이 1조 4천억, 안양시 예산은 그렇게 1조 4천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건 이제 본 예산 플러스 본 예산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하면 이제 이 정도 된다는 거죠. 1조 4천억.
4천억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세입 지출은 거의 마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 예산 규모를 쭉 1조 4천억에 대해서 쭉 그렇게 해놨잖아요. 1조 4천억. 그 다음에 2017년도는 1조 1천억, 2016년도는 1조 1천억, 이렇게 쭉 변동된, 해마다 변동된 내역들을 해놓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이 그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 기준으로 밑에가 또 1조 4천억으로 세출 예산 기준으로 그 돈이 나가는 거죠. 어디에 얼마만큼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표로 되어 있습니다. 1조 4천억 중에 일반 공공행정에 대해서 얼마가 나가는 거죠. 오른쪽 끝에 보면 2018년도에 오른쪽 끝에 보면 이게 100만 나리 100만 1000만억 790억 조가 90억 정도 약 7.6%가 일반 공공행정으로 나가고 그 밑에 이제 쭉 항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1조 4천억이라는 돈을 안양시가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안양시만 있는 게 아니라 안양시가 있고 공단이 있고 뭐 밑에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 합쳐놓은 것이 이제 통합재정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통합재정의 뜻이고 그 다음에 24쪽 그 밑에를 보시면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 안양시의 재정자립도. 자,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도에 이 정도 유지하겠다는 거죠. 49%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49%. 그 아까 2015년도에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9%였잖아요. 아까 쭉 앞에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2015년도에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9%인데 안양시의 2018년도 재정자립도를 49% 정도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연도별로 변동된 얘기입니다. 괄호 안에는 다른 표 밑에 오른쪽 밑에 괄호는 무슨 뜻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있는데요. 재정자립도는 안양시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고 한 장 넘기면 재정자주도가 있습니다. 이 재정자주도는 자, 전체 세입 예산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이걸 재정자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쪽에 보면 재정자주도는 70% 정도 되잖아요. 재정자립도는 49% 정도 되고 재정자주도는 70% 된다 이런 뜻입니다. 25쪽 밑에 보면 이제 통합재정수지에서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그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 가지고 2018년도, 2019, 2020, 2021, 2022 정도에 앞으로 어떻게 재정을 운영해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안양시가 해놓은 것을 쭉 써놓은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다운받아서 실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26쪽 밑에 보면은 서민지 예산은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27쪽에 주민참여 예산, 저번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세미나를 했는데 최신의 이제 자료가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계획은 13억 정도 세웠는데 반영된 예산 한 6억 8천밖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고요. 27쪽 밑에 보면은 이제 재정 운영 사항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재정 자립도는 49.19%, 재정 자주도는 70%,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지출된 비율이 안양시 전체 예산 중에 39.75%다 이런 뜻이죠. 자체 사업 비율이 36.3%, 보조 사업 비율이 41.72%, 그 다음에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8.62%다. 이거를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실어놨습니다. 넘어가서 28%를 보면요. 8쪽을 보면 28쪽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업무 추진비 같은 걸 이제 다 공시를 하더라고요. 공시를 해서 그 정보 공개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이런 업무 추진비나 이런 중에서 안양시가 예산을 얼마만큼 2018년도에 전략하겠다 이런 걸 공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28쪽 밑에 보면 이제 그 안양시의 재무제표 중에서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내역이 토지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그 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고 그 별도로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이제 실체는 다른데 도대체 안양시의 시유지가 얼마나 있을까 면적으로 그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땅을 많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거는 이제 아마 이제 보상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사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파는 경우도 이렇게 채빈이나 이런 것들을 팔겠죠. 사고 파는 내역들이 매년 증감돼서 현재 시점에 증감 변동된 내용이 2018년 현재까지 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좀 일찍 왔으면 제가 이 안에다 넣어놨을 텐데 자료가 어제 저녁 때 잡아가지고 좀 늘었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른 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땅 팔아서 빚 갚는 게 맞느냐 이건 이제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안양시 보유토지 총괄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총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유인물로 한 거라고 연기해서 참고를 보시면 되고 29쪽 밑에 보면 안양 경찰서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매각을 했냐면 2016년도 8월 9일날 반도건설에다 매각을 해서 408억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 땅을 29쪽 밑에입니다. 안양시가 2001년도 12월 29일날 100억 주고 사가지고 408억에 매각했으니까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땅을 만약에 땅 자체도 없게 되면 살려면 또 엄청나게 또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을 그 안양 경찰서 부지가 밑에 보면 이제 규모가 또 나와 있잖아요. 408억 주고 팔았는데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분석하기 전에 낙찰자는 반도건설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겠다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이제 오피스텔을 짓겠다 이런 얘기고요. 부지가 매각되는 과정에 굉장히 좀 한 10여 년 동안 활용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과정을 30쪽 밑에 해놨습니다. 31쪽에 보시면 408억의 매각 대금을 안양시가 어떻게 썼는지라고 보면은 31쪽 위에입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 200억 썼습니다. 그 땅 팔아가지고 빚 갚았어요. 뭔 빚 갚았냐면은 검역소 부지 상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얘기죠. 검역소 부지 땅을 살 때 아까 어디서 돈 가져와서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고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재정법에 지방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채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지방채는 증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증권을 발행해서 증권을 이제 팔아서 그 돈이 들어오는 게 지방채거든요. 네? 지방증권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온 게 지방채인데 지방재정법에는 뭐까지 포함되게 되냐면 아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빌린 돈도 지방채에 속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이제 혼선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방채는 아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을 빌린 거죠. 빌린 건데 여기서만 지방채 상환이 됐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에 지방채라 하면 증권으로 발행된 것뿐만이 아니라 차입한 것도 지방채에 포함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마 개정인데 그 법이 사실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용어가 자체가. 그래서 지방채 조기 상환했는데 지방채 가지고 사실은 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역개발기금도 지방채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검역소 부지 상대 200억 갚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 이것도 역시 빚 갚는 데 썼다 이런 95억. 그 다음에 도로 개설을 하는데 또 113억 쓸 것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그 소중한 요지의 땅을 팔아가지고 빚 갚는 데 썼다. 땅 사는데 땅 팔아서 땅 사는 데 썼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제주도 팔아가지고 달러 받아서 외채를 갚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똑같은 거잖아요. 안양시의 부채가 좀 있다고 해서 땅 팔아서 갚아야 되는가 그것도 땅 팔아서 갚을 만한 재정 건전성이 아닌데 지금 이평 시장이 그렇게 정책을 펴는 게 맞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32쪽에 보시면 그럼 부채 제로화 정책에 대한 비판해가지고 제가 이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자, 안양시 행정의 이중성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사용금 200억을 갚았어요. 땅 408억 중에. 그래서 왜 이중성이라고 그랬냐면 그 계획을 세울 때는 2020년까지 그걸 갚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땅 팔아서 얼른 갚아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계획 잘 세워놨는데 그냥 시장의 행정 방침이 땅 팔아서 갚으면서 땅 팔아서 일찍 갚아버렸다. 이렇게 세운 계획하고 실행한 것하고 잘못됐다. 그래서 그 이중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의 희소성으로 인한 가치를 포기했다. 땅이라는 게, 부동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안양시라는 게 물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땅을 더 넓힐 수가 없잖아요. 그럼 토지의 희소성이 있는 건데 한번 팔아버리면 다시 살려고 하면은 굉장히 땅도 없어지고 사기도 힘들거니와. 그래서 그 희소성을 토지의 희소성을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땅 사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미래에 만약에 샀다고 하면 미래에 더 비싼 값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희소성으로 인한 토지 가치를 포기해버렸다. 그다음 세 번째, 땅 팔아서 땅을 사는 노선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찰서 부지를 팔아가지고 검역소 부지를 사는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행정의 모순을 발생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채 제로화 정책의 허구성. 과연 그러면 이것을 부채 제로화의 일환으로 이편의 시장의 치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 그 부채 제로화 정책이 맞느냐? 부채라는 게 기업에서 보면 적정한 부채가 있음으로 인해서 레버리지 효과에서 오히려 더 부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다른 어떤 복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부채 제로화를 이루기 위해서 땅 파는 것이 맞느냐? 이것도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채 제로화에 허구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대안모색으로는 공공자산 기본계획 5년단위로 수립해서 자산 시장의 변동을 잘 예측하고 공공자산의 균형 유지에 따른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다. 근데 아마 앞에서 봤듯이 여기도 수립해서 언제까 2020년까지 갚겠다 했는데 갑자기 땅을 팔아서 그 땅을 팔아서 갚아버린 것이 좀 뭐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나쁘게 생각하면 흠막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를 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 등 행정 편의에 따른 행정의 이중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계획을 잘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정한 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합치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시장의 독선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견제당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전문성을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자산 매각에 따른 희소성을 가진 공공서비스 축소 방지를 위한 그런 것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대안을 내놨고요.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영을 위한 시기별, 자산별 세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네 번째로 공공사업 확대에 대한 사업비를 유치하고 국고보조금 사업 및 민간기업 공동사업을 유치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월급, 평균화선, 박달, 융합택 프로필리 등 대규모 국고사업 유치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안쪽에서 바깥쪽 구조문으로 옮기는 행정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경찰서 부지를 팔아가지고 빚 갚는 것에 대한 잘못된 행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사실 간단하잖아요. 경찰서 부지를 팔아서 검역소 부지를 사는 부채 제로화 정책의 허구성 사실 간단한 건데 내용은 한 5, 60페이지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시정이라고 하면은 이 시정 자체의 내용을 파헤치자면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근데 이 안양시의 시정은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데 썼다 이 얘기는 그 일자리를 늘리거나 복지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전반적으로
정말 공공재정, 만약 재정이 위기 상황이냐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땅값도 올라가고 금리도 내려가는데 땅값 올라가는 거 팔고 이자리 싼 건 갚는다. 이게 굉장히 금융적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일이죠. 엄청나게 가만히 있으면 이자는 뭐 100만 원 내는데 땅값은 1000만 원 오른다. 이렇게 지금 국면이 그 예측까지 경기 변동까지 예측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보다도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 부채를 상환하는 부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경기도와 정부의 재정부의 돈을 줬다는 거죠. 민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민간의 돈을 받아가지고 정부의 돈을 줬다라는 것은 가계 부채 해결에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 뭐 일자리 늘리고 복지하겠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무능한 거죠. 뭐 어떻게 일을 풀어야 할지 모르는 게 뭐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대부분 많을 텐데 특히 안양 부분이 지금 현재 광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안양시 지금 현재 보면 3.1% 정도밖에 재정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게가 굉장히 힘든데 나라만 부자라서는 이런 불상사가 안양에서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사회자가 조금 분노의 기분으로 말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이정국 박사님이 워낙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또 의적으로 정확하게 해보고 계셨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더 풍부하게 말씀해 주실 경웅수 박사님의 그 토론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국 박사님이 너무 아주 예리한 분석으로 상세한 분석 자료와 더불어서 실천적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데 대해서 아주 100% 공감을 하면서 제가 좀 의견을 보태고 싶다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낮고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8대2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화 시대를 헌법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삼아서 이제 개헌 발의가 대통령 발의로 국회로 넘어가게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넘어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양시의 무산이라는 이런 부채 제로화 정책에 의하면 이거는 헌법을 이렇게 고치고 지방 분권화 시대를 열어간다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방재정을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는 이웃하는 용인이라든지 하남 또 성남시 저쪽에도 인천시와 같이
수십 조의 그 지방재정 위기를 겪는 데와는 달리 아주 건전한 재정을 내가 달성했다고 이렇게 유권자에 어필하는 데는 좋습니다만 지방 분권화 시대를 열어가는 이 적극적인 그 자세, 특히 CEO형 우리 그 자치단체장을 그 요구하는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좀 다른 차원입니다만. 그래서 정말 자립도도 중요하지만 또 특히 자주도가 중요한데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이 자료를 제가 지금 아까 이정국 박사님 자료에 의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지방채 상환도 아닌데 뭐 지방 부채를 지방채 상환하는 것처럼 썼습니다만 사실은 뭐 연간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총 자산 규모 8조에 비교해보면 이건 뭐 1%도 안 되네. 0.25% 정도. 총 예산 1조 4천억 규모에 비해 보면은 또 이건 뭐 1.5%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규모의 부채를 이제 홀딱 갚아서 우리는 부채 제로다. 이거는 유권자의 관심을 사기 위한 지적 홍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지방 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안양시에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 재정 자립도 자주도 제고 대책이 정말 이 시적들에게 제기가 되는 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기 지방 선거에 선거 주자로서 많은 분들이 정치 지망생들 후보자들이 전부 다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이걸 제기를 해서 이 시대에 지방 분권화 자치화를 앞당기고 또 인구 문제, 특히 노령화,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재정 리더십 이걸 갖다가 CEO형 리더들이 제기를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더 큰 성장, 혁신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정책 대안으로서 오늘 제기된 이 부채 제로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아주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로 생각을 해서 저도 이거를 앞으로 정치 이슈화 한다면 굉장히 시민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정국 박사님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 또 부가적으로 또 헌법이 마침 또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기가 돼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안양시로서 또 안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지 않는 도시들이 다 이 똑같은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기 대안이 몇 개 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큰 범주에서 우리가 이 이슈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선거 이슈를 제기해야 될 필요성이 더 높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 성장을 해야 한다는 CEO의 리더십까지 우리 경수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한 안양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이런 심정인데 이
이 답답함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또 조연을 통해서 좀 더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동원 박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홍수 박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발표한 것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중에서 조건부 보조금, 사실 이게 족쇄를 제거는 조건부 중에서 정률 보조금. 그래, 정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율 100%. 그래서 이제 그 안양시가 100억짜리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30억은 있어야만이 70억 주겠다. 네. 그런 그 정률 보조금 이게 정액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이런 보조금 제도를 좀 폐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는 이거하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재정 건전성의 자립도, 재정 자립도가 49%인데 여기 보시면 그 전 페이지에 보시면 재정 자립도가 74페이지에 우리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16년도에 54%, 17년도에 52%, 18년도에 49%. 사실 그 재정 자립도가 우리 평촌 신도시 때 90%대로 알고 있는데 입히는 시장 재임 시절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그 49%대까지 자립도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주도라는 것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특정 목을 정하지 않고 목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이 자주도도 여기 보시면 71, 71, 72, 7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쭉 넘겨보시면 주민 참여 예산은 뭐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30페이지에 저기 그 경찰서 부지를 저는 왜 그 명확하게 좋은 부지를 매각했는지, 여기 보시면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1927평을 408억이면 한 2천만 원 나드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그 부지는 장기적인 우리 안양시에 사실 거기가 만안부청도 그 날가 있고, 장기적인 우리가 행정기관 겸 거기를 버스터미널 부지, 그런 그 시민들의 종합적인 타운으로 건설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근데 그 환경단체에서 반대라는 것은 여기 이제 수리산의 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 조망권이랄지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전철이 지나가는 부분들, 사실 거기 교통 유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한 집도 있습니다. 반도에서 아마 오피스텔 아파트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매각을 해서 농수산물 검역부지를 샀을까? 이게 환경단체가 반대를 했는데, 그걸 좀 밝혀야 할 것 같고요. 이걸 해서 또 그 수익 검역원은 국가부지인데, 국가부지는 국가기관끼리는 매입이 아니고 교환인데, 저는 그것을 매입은 저는 그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번 제가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건 살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관끼리는 국가기관을 따라 살 수가 없고, 교환 내지는 무상 그 징역, 양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아직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안양시의 지금까지 어떤 그 부채 제로화를 이 땅을 팔아서 아까 보니까 뭐 200억을 보니까 그 장기 부채, 이게 뭐 부채 이자가 한 3.몇%밖에 안 돼요. 3.5%. 이건 그냥 우리가 놔둬도 3.5%면은 뭐 사실 금리로 보면 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나름대로 이건 그 포퓰리즘, 그 표를 의식한 이런 그 행정을 한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들고요. 여러 가지 그 재정에 대한
그런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유언을 통한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런 게 좀 없었나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이런 걸 어떤 의사결정을 가지고 이 땅을 팔고 또 농수산물 그쪽을 또 저기 그뭐 무상 영향을 받는 이 안양시 땅을 다른 데 좀 주고 제가 볼 때는 교환한 거, 막 교환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명확한 그런 부분을 좀 밝혀졌으면. 그 환경단체는 어떤 환경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대를 했으면 이게 뭐 반대 운동이랄 게 그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환경단체가 어딘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좀 안양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발표를 좀 보면서 많이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의 그러니까 매각 대금이 부채도 갚았지만 국도비, 도로 개설, 별 이렇게 우리가 좀 사실은 이걸 팔았으면 우리 시의 어떤 뭐 시민들 위해서 뭔가 따로 사고 그러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게 좀 지출이 좀 약간 좀 불분명해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공공자산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 플랜 아까 이정국 박사님 발표하신 32페이지 기본 제가 볼 때도 공공자산에 대한 5개년 마스터 플랜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걸 좀 위반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민 참여 재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도 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희소성이 있는 명확하게 급설하게 땅을 팔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시민단체들도 참여하는 그런 걸 좀 많이 우리가 좀 토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목조목 부분 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성 없고 환경단체 아마 거기가 안양에서 제일 교통이 혼잡한 지역일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공공이 또 이런 수많은 오피스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교통단을 가혹하게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조금 더 선결된 쪽이나 이런 쪽에 멀리 있는 쪽은 그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지를 민간인한테 해서 그 교통 혼잡이라든가 그에 따르는 부담을 안양 시민들이 주변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날카롭게 정말 오늘 날카로운 전문가 날카로운 건전한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비판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상 할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항상 듣고 사진만 찍다가 오늘 이제 안양시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시길래 한번 좀 집중해서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23페이지를 보면은 일단 저기 경사서 부지를 팔아서 200을 상환했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비비가 115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 밑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115억 원이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2, 3년 가지고도 이거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금사라기 땅을 그것도 관악역 door 앞에 땅을 팔아버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018년도 이렇게 조목조목 세출 내역이 쭉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얼마 잘못된 거는 막고 잘된 거는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부채가 있으면 그거를 막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까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또 사회복지 보면은 사회복지가 40%나 되거든요. 지금 2018년도에 39.75%면 물론 저는 잘 모르니까 여기서 제일 높거든요. 이야 여기 안양시 사회복지에다 이렇게 많이 돈을 써? 무려 4,120억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회복지 기금에 들어가면은 이 세부 내역이 엉망일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을 때는 이게 사회복지 분야에 공무원 연금이 플러스 되어 있대요. 공무원 연금이 왜 사회복지 기금이냐 이거죠. 이 세부 내역을 좀 더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비가 제일 마지막 보면 기타비도 1,600원 원이나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이렇게 좀 엉터리로 시 예산 집행한 거 보니까 인플레 시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들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갈수록 가라워지는 예, 좋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여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최정희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 국가 그렇죠. 위탁 사무 때문에 이게 뭐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대기한 게 아니고 국가 유임 사무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그 법적으로 예. 집행만 여기 예. 자치단체를 하는 거고 예, 그렇죠. 필수적으로 노령연금이라든가 뭐 아동 뭐 이런 그렇죠. 돈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거의 법을 위임성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큰 비중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잡무가 많은 사회복지 쪽은 굉장히 잡무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하기 때문에 그쪽의 비중이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 재정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없다. 돈만 그러니까 돈 지불만 지방 재정을 통해서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개헌 관련해서 사실 지금 개헌안은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제 발의가 돼 있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지금 이제 논의 중인데 사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마을 정부 그리고 지금 마을 동장도 사실은 임명제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지금 마을에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북산 3등에서 지금 한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만 지방분권이 아니고 재정이 지금 8대인데 국세지방세가 사실은 저는 6대에서 5대5까지 저는 줘야 지방분권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7을 주고 3을 국가에 주고 국세에 대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해서 비율을 줘야만 이게 되는 거죠. 아까 같이 그런 지방 교부세를 교부금 가지고 이게 그 유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이게 사회복지 부담만 이렇게 40%가 되는데 어떻게 이 지방분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지금 이번에 개헌 논의할 때 이런 그 재정 문제가 분명히 이게 이빠져야만이 완전히 지방분권이 되는 거지. 이게 돈도 안 주면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지방분권 올라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걸 아무튼 그 예산 부분에 우리 안양시도 좀 대비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분권화에 관계된 그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 차기 안양 정부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제가 지금 개헌 어떤 논의가 한 번 하시기 때문에 예. 거기에 묶어서 맞춰서 글쎄요. 아까도 제가 그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최 박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 토론에 공감대가 자꾸 넓혀지고 포커스가 이제 앞으로 지방 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재정 운영의 방향 또는 그런 재정을 또 적극적으로 좀
자주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리더, 말하자면 시장이라든지 그 시의원, 도의원, 근데 리더십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슈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종전과 달리 리더들은 이제 하드 파워보다는 이제 소프트 파워를 더 시민들이 이제 중요시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소프트 파워라는 건 바로 그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그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미래상을 시민들이 이제 그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은 저기 자체 사업 비중, 재정의 자주도 비중도 차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양 경찰서 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논의가 촉발이 됐습니다만 그 부지에다가 우리가 어떤 더 적극적으로 좀 진취적인 리더라고 하면 소프트 파워가 있는 그런 리더라고 하면 거기다가 우리 창업 지원 센터랄지 이런 건대 시애틀에는 그 아마존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을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 그냥 청년 창업 벤처 기업들을 이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건물이나 이런 거는 이제 50년, 100년 주고 이걸 거기다가 이만큼 좁은 입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니야. 네. 그런데 유치를 해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죠. 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 얼마나 그 노동 유연성이 지금 없어가지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좀 더 외국으로 떠나고 똑똑한 친구들은 지금 한국에서 이 기업을 지망을 안 합니다. 해봐야 맨날 떨어지고. 그래서 일본은 작년만 해도 3만 명이 취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로 가고 하다못해 말레이시아 월남으로 갈지언정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여기서 창업을 하고 하질 않아요. 중국으로 가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안양에 이런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를 갖다가 경찰서 부지에 했다면은 정말 이건 대박일 거지 않았냐. 예. 우리가 이런 소프트 파워 있는 리더들이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 대거 출연을 해가지고 정말 주도적으로 안양의 미래상을 그리면서 소득을 창출하고 저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최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첨언을 좀 아니, 더 쉽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다가 소프트 파워. 그러겠어요. 소프트 파워.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끝났습니다. 말씀. 사실 저도 적극 찬성이고요. 영암역 정도의 역세권이면 저는 우리 시청도 오면은 지하철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가기가 좀 멀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어떤 그런 인큐베이터는 역세권이어야 됩니다. 그 좋은 위치를 왜 팔았을까? 그런 아파트를 지을 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헌에 관련해서 진짜 정말 재정이 자립도가 70, 80%, 90%까지 안 되더라도 그 정도 되면 이제 완전한 재정이 자립도가 재정까지 넘겨준 안양 지방정부가 되면 마을 정부도 돼야 되고 신천동 호계도 관양금 정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해나가 예산도 이제는 주민참 예산이 아니고 목에 관계없이 주어서 선출된 하나의 동장 선출하에서 동장이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세우고 주민의 어떤 요구에 맞게끔 하는 그런 문화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하지. 그러면 과연 우리 안양이 제가 이제 저번 토론에서 에코 안양이라고 했듯이 안양이 옛날에 굴뚝 저는 이제 안양에 안 살았는데 굴뚝 산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장 시대는. 그때가 재정 자립도가 보니까 신도시 개발한 90%가 됐고 그럼 지금 과연 안양이 자립도를 높이고 중앙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몇십 프로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는 소프트 파워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석 박사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 안양에 이게 베드타운이 아니고 안양에서 대학을 나와서 안양에서 창업을 해서 안양에서 직업을 가지고 또 창업을 해서 그 페이스북 같은 유산 아니고 엄청난 유산을 기업을 여기서 한다면 수도권의 사람들이 다 안양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을 땅이 없어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서 그 최근 그 도시 리모델링도 하고 정말 그 좋은 안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안양시에 그런 그 재정 부분도 그 포커스 맞춰서 저는 토론을 했으면 그냥 뭐 이게 제가 아까 뭐 학문적인 대전 관련성 다 필요 없어 저는 안양에 맞는 그런 그 소프트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 안양시 그 어떤 재정에 어떤 되게 자리할 수 있는 그걸 만들자 저는 그걸 한번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맞추면 자리들을 만들어서 얘기하시죠. 예, 한번 풀어주세요. 저도 한 말씀 예, 예. 그리고 질문 겸 저도 제 생각 겸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 방금 그 소프트웨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제가 그 평면을 2차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안양시 부채 제로화 정책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를 하신가를 보면서 그 속에 현 시장이 만안경찰서 부지 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줄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주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차원이 낮구나. 이 평면밖에 모르는 이 차원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 공간을 알까? 이 공간 차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아까 우리 최동훈 박사 이야기했지만은 소프트웨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공간도 모르는 그 2차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 3차원 세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과연 정말 그렇게 관찰할 수 없겠다 생각하면서요 제가 그에 덧붙여서 말씀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종국 박사님은 아마 지금 가치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라는 그 과목이 가치를 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가격을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분야의 학문이죠. 제가 이 400을 팔았다 이렇게 땅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우리 이제 1호선 구천을 보게 되면 대단히 낙후되어 있으니 많은 곳이 낙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주변을 가치를 상승시키는 건 뭡니까? 아까도 그 이야기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지방세 중에서도 우리 가장 그 핵심적인 지방세 하면은 주민세,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사실 등록세하고 재산세 두 개 지방세 중에 사실 있어요. 나머지 종부세나 그다음에 소득세는 참 국세를 하실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게 국세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세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세 중에서 그 주변에 가치를 상승시켜서 가치를 상승시킬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수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1호선의 안양역이나 명항역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만안경찰서 주변 개발 공사하면서 제가 마치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명항역 플랫폼을 옮기지 않고요. 현재 그 출입구를 보고 있으면 우리 넘어가는 그 오버브리지에 있는 부분은 출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쪽 거기서 한 200m 내려가면 그쪽에 출입구가 있는데 그거를 이 역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플랫폼을요. 플랫폼 옮기지 않고 그냥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플랫폼 자체를. 그러면은 출입구가 원래 출입구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편 쪽에 출입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려운 분들 좋아하면은 저쪽 그 메가트리아인가요? 그분들 정말 좋아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죠. 신한 하여튼 오피스들 짓고 있어요. 그런 분들 충분히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동선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10분 걸릴 것이 500이 안 걸린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플랫폼을 이렇게 플랫폼이 어떤 수평이동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플랫폼을 뒤집는 건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명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면서 그 또 명확력을 예를 들어서 민자로 이렇게 해서 자본을 민자를 주입해서 거기 어떤 그 상업시설이나 해가지고 그 주변 그다음에 환승시설 그런 걸 통해서 그 주변이 만나게 개발되고 또 그 주변이 그 명확력을 통해서 이렇게 편의시설을 쓴다면 그 주변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활성화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 주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상승하게 된다면 굳이 이런 땅을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또 땅을 매각 안 하면 그 땅 가치가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뭐 지금 400억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거의 뭐 범계역 수준으로 이렇게 버금가는 평당 예를 들어서 현재 범계역은 사업용 1억이다. 그러면 뭐 거기도 나중에 여기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 400억 갚는 거는요. 이자를 수십 년 이자를 감당하고도 훨씬 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일이 될 거라 싶은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현재 시장을 하거나 나중에 바로 시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당장 팔고 나니까는 나 빚값 벌면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말이 재료화종 통계 정책에 가장에 앞장섰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나 정말 일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여기 지금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안양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과연 미래를 보면서 그런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에 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일 안 했습니다를 내용인데 이것을 자랑이라고 일 안 한 것을 자랑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참 유태룡 시장님의 그것을 또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 보면은 상대방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줏대 없이 평가 없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플로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기 이병문 후보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제가 또 알고 있는 내용인데 2016년도 4월 29일 날 총선이 지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지방조례안을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필윤 시장에. 그리고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을 갖고 있고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방의원들이 이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4월 29일 하고 나서 8월 달에 매각이 이제 처리가 됐거든요. 이거는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의원들한테 이거 조례안 통과시켜달라. 왜? 법적 근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시행을 하게 돼요. 이건 같이 짜고친 모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올해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의회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견제수단으로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같은 편만 돼가지고 같이 한 편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양 지역의 공천 아직 경선이 남았긴 하지만 실제로 거의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지금 공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런 관계, 설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지 않는 이상 현재 체제가 제가 봤을 때 우리 여기가 안양이 지금 의석이 지금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여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가져온다 그래도 비판하고 또 싸워보게 되는 또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순점을 조금은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어떤 권한,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좀 돼서 이렇게 짜고 쳐가지고 그냥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제가 딱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4월달에 통과시키면서 8월달에 매각했다. 이거 미리
왜냐하면 이 법안을 낸 게 제가 이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법안을 낸 게 그때 당시 이제 한국당에서 법안을 내가지고 우리 민주당 쪽에서 계속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사실. 근데 딱 총선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딱 이거를 바로 그 11대 10 결과가 한 표 차이로 이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의원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설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우리 그 이동 위원장님께서 이제 좀 단체장을 지금 출마하신 부분이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나를 견제해서 나를 바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짧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확하게 또 다음의 이치를 강화해가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신규식 그러면 우리 그러면 종합적인 얘기를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원장님이신 이정국 박사님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 경 박사님 그 시의호영 자치단체 추세에 맞지 않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홍 박사님 여러 가지 예리하게 체크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대안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프트 파워 경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부원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또 우리 가치 상승을 통해서 다른 수입을 늘려서 갚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 박성현 말씀도 공감도 되고요. 또 우리 양대상 의원님 말씀에 예비비가 많이 있는데 그 예비비 활용으로도 몇 년 나라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데 바로 팔아서 예비비 책정으로도 충분한 것을 땅을 팔아서 양보했어야 되는 북한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또 우리 또 이병헌 의원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무튼 땅 팔아서 빚을 갚는 것에 대한 것이 아마 11대 민주당은 극단적으로 반대한 거죠. 민주당 시의원들이 10명이 반대를 했고 새누리당이 더 많기 때문에 10명 찬성을 해서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아마 이병헌 시장의 그 선거 공약 중에 그걸 이제 그런 형태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인사청대로 집행이 돼버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치적으로 이제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치적으로 있더라고요. 부채 제로화 정책에 근접했다. 165억 지금 없잖아요. 이제 165억. 지금 현재 시점 부채 165억이거든요. 그러면서 부채 제로화 정책에 근접해서 일 잘했다 이런 건데 내막을 까놓고 보면 정말 팔아서는 안 될 땅을 팔아서 빚을 갚으면서 부채 갚은 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아마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부채 제로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부채가 없다. 우리 시는 부채가 제로다. 그래서 시장의 치적이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또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결정보다는 많은 분야에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저번 주 우리가 3회 때 우리가 세미나를 했잖아요. 시민 참여 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런 형태의 정부를 구성해서 시를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더 효율적이고 공평한 시 운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신 의견들을 잘 받아서 더 다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5차 책임평연구원
정책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